quits, so I keep. 광주형 스마트 평생 학습 릴레이 특강 두 번째 시간. 네, 2부 강연도 남승훈 회장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린 뉴딜이 K 뉴딜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그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동향을 갖고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글로벌 동향입니다. 세계 에너지 이제 수요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2040년 사이에 인구 증가, 도시 가속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가 25% 이상 증가할 거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증가가 되면서 화석 에너지 의존도는 낮아질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석유는 1차 에너지로서 지금 1차 에너지 수요를 대부분 감당하고 있는데요. 수요 증가율이 떨어지고 소비율이 아마 지속적으로 감소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신흥국에서는 좀 증가가 되고 있지만 OECD 여러 나라에서 보면 대체로 감소하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좀 상승한 증가율로 가고 있으며 2030년 이후에는 1차 에너지 수요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향후 다른 에너지들을 대체할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사정을 보면 경제구면은 전 세계 한 10위권에 있고요. 인구 규모가 25위권에 있는데 에너지 소비가 세계 10위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로서 자금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힘든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석연료에서 빨리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다른 나라들이 경쟁을 하게 될 때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합한 용어입니다. 신에너지는 수소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바이오, 풍력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에너지 쪽에는 수소, 재생에너지 쪽에는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입니다. 환경 문제로 이렇게 살펴볼 때 2010년에 벌써 호주에서 산호의 백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2020년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양서류의 많은 부분이 멸종할 거라고 전망되고 있었고요. 2050년에는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많은 동물이 멸종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해안선의 30%가 잠길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고요. 2080년대에서 지구 온도가 이렇게 3도 상승하면 생물 대부분이 멸종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이슈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석유나 석탄 이런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지금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로 인해 가지고 온난화가 지금 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대체 에너지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이제는 원자력 에너지도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그래서 안전한 발전 설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과학기술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원자력 산업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어떤 부품은 1000분의 1, 어떤 부품은 100만 분의 1, 어떤 부품은 10만 분의 1, 어떤 부품은 1000만 분의 1. 그래서 이것들을 합치면 계산을 하면 안전을 이제 몇 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무한대분의 1이라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없다. 단 사고가 나면 피해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무한대 곱하기 0,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0에 가깝고 발생하면 피해는 무한대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은 과연 얼마가 될까 이렇게 했는데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걸 보면 우리가 이런 모든 확률을 곱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약한 쪽에서 터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이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에서도 안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신재생 에너지 글로벌 동향을 보면 현재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진보나 원가 절감에 의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신규 발전의 3분의 1을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태양광은 벌써 몇 년 사이에 발전 단가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풍력도 20%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향후 에너지 수요 증가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담당할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다각화 차원에서 각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소차,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생에너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2017년에 한 7.6%가 되어서 2016년 전 세계 주요국과 왼쪽에 있는 그림과 비교를 해볼 때 주요국의 한 절반, 주요국들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2배 내지는 독일 같은 경우 한 4배 정도를 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낮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이제 세계 현황을 보면 세계의 발전 산업의 패러다임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세계 각국이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하고 풍력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훨씬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태양광의 경우는 중국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점유율을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풍력은 터빈 제조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대형화 양산 기술을 확보한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베스타스나 지멘스, GE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현황을 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국내도 투자를 이제 가속화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일자리하고 창출하는 데는 연결하는 데 아직도 조금 우리나라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태양광의 경우는 기술력은 세계 수준에 있습니다만 생산력하고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아직 중국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중국에 밀려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풍력의 경우는 소수의 풍력 터빈 기업들하고 중소부품 기업들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형성되어 있어서 기술력하고 가격 경쟁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양광하고 풍력에 있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나갈 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 국내에서만 시장이 형성되면 사실 시장이 적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영국파 신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 시장을 육성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제품의 ICT나 연관 산업을 이렇게 풍력, 융곡합을 통해서 기존 제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제품을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재생에너지를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태양광하고 풍력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태양광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게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옴으로써 태양광이 사실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풍력도 일정한 바람이 불어주는 게 좋은데 우리는 바람이 안 부는 날도 있고 태풍에 의해서 엄청난 센 바람이 부는 날도 있어서 유럽에 비해서 풍력을 하는데도 좀 불리한 그러한 지리적 상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소를 가지고 우리가 좀 달려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옵니다만 질 베를이라는 사람이 신비의 있음이라는 책에서 언젠가는 물이 연료가 되는 시대가 올 거다. 여기서 물은 H2O라서 산소와 수소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수소를 이용한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소는 우주에서 제일 많은 물질이고요. 연소를 해도 이 환경 오염시키는 물질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가 가진 단점은 고압으로 압축을 했을 때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면 과학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액체 수소를 쓰려고 하면 극저온이거든요. 20K 정도, 마이너스 253도씨 되기 때문에 만드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좀 단점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 이제 세계 현황을 보면 미국은 이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해서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를 100만 대, 충전소를 1000곳 정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독일은 수소 기차를 시범 운행해서 2040년까지는 디젤 열차를 친환경 열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100개의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2020년까지 수소 사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면 2013년에 투싼이라는 수소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개발한 우리 과학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려면 좀 더 나은 기술을 갖고 있어야만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원의 무한성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자원보다도 유리한 측면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원자력이나 다른 걸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전기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장성이 좋지 않습니다.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수소는 저장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에너지 화폐로 수소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해상 풍력을 하면 전기를 만들면 이거를 전기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로 이동을 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율 측면에서 보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가 미래의 화폐, 에너지 화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을 보면 공동주택 비율이 높죠. 도시 밀집형 그런 주거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점이 도시가스 배관망이 72%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각 가정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우리 대한민국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태양광과 이제 풍력하고 비교를 해볼 때 같은 양의 발전을 할 때 태양광은 수소의 50배의 면적이 필요하고요. 풍력은 100배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토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소가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전 단가 측면에서만 보면 설치 비용이 태양광의 40% 정도 수준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소가 설치 비용은 낮지만 생산하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경쟁력이 아직은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 R&D를 통해서 수소 생산하는 단가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는 이렇게 생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수소 활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이동하는데 수소 저장 운송 방법을 써서 수소를 소비자까지 운방 운송해서 발전이나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라든가 이 화석연료로부터 개질을 해서 우리가 수소를 추출해서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프타 공정을 통해서 수소가 부생적으로 생깁니다. 이것을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광촉매에 의해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서 수소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런 태양광, 풍력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통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추는 이 기술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고 이 수소가 킬로그램당 한 3,000원 정도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화석연료가 아니라 수소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저장하고 수소하는 데는 압축 방식이 지금 현재는 제일 유리하고 압축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 기체를 압축하는 데는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액화수소를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수소 저장 합금에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를 운송하는 것은 또 파이프라인을 이용할 수도 있고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차를 이용해서 운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액화를 시킬 때는 마이너스 253도씨로 액화를 할 때는 극저온으로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 단가가 높아진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으로 이제 그 압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위험한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또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수소를 고체 물질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수소를 안전하게 쓸 수는 있는데 저장했다가 빼냈을 때 100% 다 빼내지를 못합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구자들이 고체 저장할 때 좀 더 많은 수소를 저장했다가 더 많이 빼낼 수 있는 기술을 계속 극복하는 기술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활용은 그러면 어떤 쪽으로 하느냐 하면 수소를 연료 전지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발생하는 쪽이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동차, 수소 전기차에도 활용할 수 있고 수소 드론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배터리를 사용해서 가는 전기차보다는 수소 전기차가 운행 거리가 훨씬 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솔린차나 디젤차가 한번 충전하면 한 500km나 600km를 달리거든요. 수소 전기차는 그 정도 달릴 수 있습니다만 배터리 차는 그 정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인류가 쓰기에는 수소 전기차가 더 적합한 그런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드론도 우리가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는 드론은 운영하는 이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용하는 드론은 수소 드론을 쓰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거 지역에는 이 연료 전지를 사용하다 보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주거 지역에서 전기를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서 활용은 주로 전기나 열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하고 열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산업이든 주거든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 수소의 활용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사용하는 데는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 산업 구조를 우리가 수소 경제라고 하는데요. 2050년에 수소 산업은 연간 2.5조 달러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3천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수소 사업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3천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국들의 이 사항을 보면 2030년에는 수소 전기차가 한 100만 대 내지 200만 대가 운영이 되고 수소 충전소는 한 1000기 정도가 각 나라마다 깔려서 수소 전기차가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수소는 청정 에너지로 성장 에너지 사이를 진입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2050년에 어떤 수소 사회가 올 건지를 맥켄지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연간 한 7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6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의 20%를 수소 에너지가 담당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40년에는 수소 경제 로드맵을 보면 43조 원의 경제 효과, 4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기차와 연료 전지를 양대 축으로 해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수소 전기차는 2018년에 이제 한 1,800대 정도가 되죠. 내수는 한 900개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한 8만 1,000대 정도, 8만 대 정도, 2040년에는 620만 대가 생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내수용만 해도 29만 대가 돌아다닐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는 2040년이 되면 1200개소를 우리가 운영을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공급량도 2018년 13만 톤에서 2040년에는 526만 톤으로 엄청난 양이 소요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소 가격이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가 되어서 우리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에서 수소가 담당하는 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소 경제의 퍼스트 무버로 주도하기 위해서 이제 주요 전략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2020년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수소차를 85만 대,
충전소를 66만 기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위해서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5대 분야의 수소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규제 특구, 수소 도시 등을 연계한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고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뉴딜의 이제 수소 경제의 두 번째로 보면 수소차하고 수소 충전소에 대한 계획입니다. 성능 맞춤형 수소차를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를 보급하는데 수소차에 유리한 대형 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이런 쪽 보급 차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멀리 가거나 아니면 동력이 크게 필요한 화물차 버스에는 가솔린 디젤보다 수소차가 유리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이쪽으로 보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의 핵심 부품 국산화를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을 이제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수소 경제 생태계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기업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규모별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소기업이 수소 기업에서는 86%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소 분야별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활용 분야가 70%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그림에서 보면 제일 가쪽 모서리 쪽이 지금 기술도 높고 규모도 큰 그러한 이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 모서리에 위치하는 것이 활용 쪽만 우리나라는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두산 이런 대기업 세 군데만 포함되어 있어서 대기업이 주도하는 모빌리티라든가 자동차, 연료전지 이런 부분에서의 기술 수준이 높다. 규모와 기술 수준이 이 부분에서만 한국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혁신 역량과 투자 현황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기술 인력 중에 수소 분야가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3% 인력 중에 R&D는 44%인데 R&D 인력이 이렇게 높은 것은 수소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 중에서 현재는 지금 활용 분야가 86% 정도로 제일 많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 투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활용 분야가 70% 정도로 제일 많고 대기업, 중견기업이 투자도 한 6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수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서 수소경제 육성법이 나왔는데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을 1000개 정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소산업 5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소부장, 집중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허용 후규제하는 이런 규제에 대한 혁신을 이루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산업이 좀 더 생태계 조성하는 데 수월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수소 산업에 이렇게 뛰어드는 기업들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문턱을 좀 낮춰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또 타 산업에 있던 기업들이 수소 산업으로 이전해 오는데도 문제가 없게 혜택을 좀 부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이 수소 전문 기업이 되고 월드 클래스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성장 지원책을 갖고 가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 경제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역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기에 표에 보면 수소의 공급 계획이 있는데요. 22년에 3만 톤에서 30년에서 37만 톤, 40년에는 101만 톤으로 이렇게 증가해 갑니다. 계획으로 보면. 근데 22년까지는 우리가 수소를 현재 나오는 부생수소로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만 30년에는 그 많은 수소를 부생수소로 못 하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수소를 추출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한 우리가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2040년이 되면 더 많은 이제 수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온 전기를 가지고 수제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해야 되고 또 그거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수소를 수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소를 공급을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된 수소 생태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시범도시 클러스터 규제 특구를 통해서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대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되고요. 수소차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그다음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미래 융합 산업을 이렇게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요. 수소산업 일자리를 위해서는 이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화하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차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데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의 경우는 새로운 자동차와 부품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을 추가하고 해야 되니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우리가 230만 대의 수소 전기차를 생산한다면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지금 전망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소 산업, 전기차 하나만으로도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차와 연관되는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데요.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산업, 수소를 이송 저장하는 산업, 수소를 충전하는 산업, 이런 것들이 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신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수소산업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소충전소 부품 국산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수소충전소 부품 국산화가 한 4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국산화하지 않으면 실제 많은 돈을 해외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는 수입한 기술 말고 우리 기술을 썼을 때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만 수소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확보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수소에너지 사업이 첨단 기술하고 지식직약적인 사업으로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가능한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빨리 수소 산업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경제를 위한 이제 연구개발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단가를 낮출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술 개발에 지금까지 많은 연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향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안전 연구를 해서 수소 설비나 부품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연구도 덧붙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과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R&D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우리 연구개발 현황을 보면 20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생산 저장 쪽에 많은 연구가 투입됐고
요즘 와서는 이제 활용 쪽이 중간 영역에 있는 활용 쪽의 연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고, 이전에 안전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수소 충전 설비 부품 국산화 때문에 안전관리 연구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오른쪽 제일 마지막 그래프처럼 조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연구도 일부 좀 시작한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수소 에너지 연구 성과에 보면 우리나라의 각 출연 연구소에서 이런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고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철도연구원에서는 한 번 충전해서 110km 속도로 6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수소 철도 차량을 개발을 했는데요. 독일이나 이 프랑스 쪽에서는 최고 속도나 일회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앞서 있어서 아직은 체계 수준에는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쓸 때 우리가 주유소 가서 정확한 양을 충전해야 되듯이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양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이 상거래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수소 유량 교정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수소 안전을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7년에 비행선, 수소로 가는 비행선이 계류 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여러 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힌덴부르크 사고로 왔는데요. 이때 이제 탱크에 수소가스가 누출돼 가지고 정전기에 의해서 발화가 돼서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수소에 의해서 발생한 최초의 사고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86년에 챌린저 우주 왕복선에서 사고가 또 있었죠. 이거는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오링이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고온과합 연료에 이 착화원이 액체 수소에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가면 2010년에 수소튜브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수소와 공기 혼합가스가 생성되는데 원인 미상의 점화원이 수소튜브에 붙어서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노르웨이에서 수소 충전소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고압수소 탱크의 플러그의 조립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지속적으로 간헐적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나면 수소압 자체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지 않습니까? 설비가 처음에는 있으면 되겠다 생각했지만 설비를 들어가 보니까 부품이 있어야 되고 주요 부품을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소재 문제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소부장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안전의 필요성이 돼요. 수소를 35메가파스칼로 충전을 하면 한 250km 달립니다. 그런데 70메가파스칼로 충전을 하면 500km를 달립니다. 이래서 500km를 달리기 위해서는 70메가파스칼로 압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옵니다만 35메가파스칼일 때는 반경 29m의 피해 지역, 30m 정도 되죠. 70메가파스칼이 되면 반경 70m가 피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 한 대에서 폭발 사고가 만약 일어난다면 직경 140m 주위가 다 피해 구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십몇 년 전부터 하고 다녔더니만 어떤 분이 저를 부르더니만 남 박사, 수소 안전이 중요한 걸 알겠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당신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아린이장이 끊겨서 연구를 못한다. 그 뒤로 제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하튼 사고가 일어나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부는 어떤가 보십시오. 내도에서 에너지 보급을 위한 5대 기술이라 해서 제조 단가 저감 생산 능력 향상도 하지만 소재 문제, 그 다음에
안전관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경제성과 안전성 두 마리를 다 쫓아가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경제성만 지금까지 쫓아다니다가 근자에 와서 조금 안전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만약 안전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수소 산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수소는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하고 충전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현대차라든가 이런 산업체에서 할 일이고요. 충전소는 전국에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성격이라서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R&D, 여기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는 공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사회가 되면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나 튜브 트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 수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수소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다는 이런 수소 사회가 곧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있는 이제 표준과학연구원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거냐를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크게 4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물리화학 분야, 가연성 분야, 수소 누출 탐지 분야, 재료적 합성 분야가 있는데 이 가연성 분야는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가스안전공사가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 물리화학은 저희 표준연이 굉장히 강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소재와 이 수출 누출 분야의 측정 분야는 저희 표준연이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 저는 소재 분야에 있어서 요 소재 적합성 분야하고 수소 누출 분야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수소 치성이 그럼 뭐냐? 왜 소재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엿을 생각하면 여름에 엿이 쭉쭉 늘어나죠.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겨울 되면 딱딱해지면서 톡 부러집니다. 그죠? 적은임에도. 철강 소재가 참 재밌는 게 평상시는 아주 잘 늘어나고 강한데 수소가 들어가면 이 금속 소재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조그만한 힘에도 톡 부러집니다. 요 그림이 있죠. 제일 왼쪽이 이제 연성이 좋은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서 당기면 소재가 저렇게 쭉 늘어나는 겁니다. 초록색처럼. 그럴 때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수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짧아지죠. 이 파란색 그래프로 가다가 톡 끊어지는데 보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엿이 부러지듯이 가다가 톡 끊어진다. 그래서 소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재 문제로 설비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센터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들이 역학물성을 예전부터 전 세계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비교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ASTM에서 주관하는 국제 비교 시험 들어갔는데 그 기관에 번호만 줍니다. 번호를 주고 우리 기관은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보는데 저희 표준과학연구원이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점심에 해당되는 거. 좋죠.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매년 전 세계 기관 중에 최상위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런 소재의 역학 특성을 평가하는 데는 최상위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에 이렇게 수소 안전 연구동을 만들었습니다. 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장비를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한 10억 원 정도 드는 돈으로 이렇게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일본 환율이 엔화가 확 오르면서 18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간신히 정말 장비를 구입해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9년부터 이제 수소 소재에 대한 사업에 뛰어들어갔는데 이 당시 이제 일본에 있는 어떤 이제 과학자한테 우리 몇 년 안에 일본하고 미국을 따라잡겠다 하니까 그 과학자가 사실은 코드성을 치더라고요. 우리가 30년을 해서 미국을 간신히 따라잡았다. 너가 몇 년 안에 우리를 따라온다고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거의 따라잡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에 가 있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장, 파괴인성, 피로, 피로균열 진전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소재가 강한지 약한지 수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과제를 말씀드리겠는데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저희들이 수소 기체가 닿을 때 금속 소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연구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수소 기체 분위기에서 이 금속 소재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누출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갖고 가야 되겠다는 이런 연구를 했고, 두 번째 과제는 액화수소 속에서는 그러면 금속 소재가 어떻게 되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53도씨에서 실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데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그 실험을 해서 액화수소 상태에서는 어떤 거동을 보인다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고요. 세 번째로 이제 2017년부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수소 융곡팝 스테이션의 신뢰성 측정을 위해서 금속 소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소재 물성을 갖추어서 DB를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금속 소재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고분자 소재, 고무라든가 이런 쪽에는 또 다른 역학 특성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수소 순도라든가 유량을 측정하는 이런 연구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된 기술들을 글로벌 나가서 세계 표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저희들 했던 연구의 케이스 스타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NG 사업이라고 해서 포스코에서 1.5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련 사업을 하다 보면 수소가 부생으로 발생하거든요. 이거를 다른 가스하고 섞어서 화력발전소에 보내면 화력발전소에서 그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싶었던 거죠. 이럴 때 튜브 트레일러나 이런 쪽으로 보내는 것은 사실 양의 한계가 있으니까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내면 훨씬 수월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자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파이프라인에 수소를 흘리면 치성이 발생하면 위험하니까 소재 전문가들이 저희 팀을 참여를 요구를 했고, 저희 팀에 수소 치성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도 안 되는 돈을 받고 평가를 해봤거든요. 그때 이제 포스코나 가스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유럽이 오바로 2% 수소를 섞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도를 생각해서 1% 수소를 넣어서 쓰겠다. 안전한지 안 한지 소재적으로 좀 확인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을 해봤거든요. 실험하니까 100% 수소에서는 수소 치성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1%는 발생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만 치성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의에 가서 우리가 발표를 했죠. 1% 하니까 발생한다. 난리가 난 거죠. 유럽은 2% 써도 발생하는데 왜 1%가 발생하느냐. 너희들이 실험 잘못한 거 아니냐.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역학물석 실험은 저희들이 전 세계 탑에 있는데 우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도 자신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몰래 실험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역시 수소치성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것은 팩트하고 발생하는 팩트하고 왜 발생하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사용 조건을 보니까 유럽은 5바에서 2%였고 우리는 실험 조건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최대가 한 70바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안전율을 생각해서 100바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이 유럽에 비해서 20배 높은 압력으로 한 거죠. 수소 분압으로 따지니까 20배 높게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분의 1로 줄여보자 그러면 유럽이 2% 같으면 20분의 1로 줄여서 0.1%로 실험을 해보자. 실험을 했거든요.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나옵니다만 우리가
1%에서는 사실은 X로 넣으면 수소치성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1%는 쭉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텐사일 인장 응력 외에는 다 발생을 해서 이건 위험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0.3% 정도 되니까 발생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0.1% 되니까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저희들이 인장하고 파괴인성 두 가지만 딱 실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한 데이터는 없었지만 수소치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판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게 어떤 소재냐를 따라가고 그래서 RNTS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어떠냐고 따져가 보니까 파괴 특성을 특별하게 평가를 해서 쓸 수 있다 없다 평가를 하면 쓸 수도 있다 없다를 판정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실험한 것은 인장하고 파괴인성밖에 없어서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심정적으로는 인장하고 파괴인성에서 수소치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 단지 실험한 입장에서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소 상품화는 안전성이 열쇠다. 우리가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으면 안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하고 하는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밑줄 치놓은 제규의 의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작은 개미 구멍 때문에 큰 뚝이 무너진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수소산업을 잘 형성해 놓고도 조그만한 사고 하나로 수소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과 안전성, 수소 안전을 간과하고 가지 말고 골고루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 향후 수소 시대를 열어가자는 겁니다. 이 수소 시대를 열어가는 데는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익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그 신에너지 수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체감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이 태양광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택을 지어서 태양광 신청을 했어요. 이제 기본이 3kW 신청이라고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떨어졌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150세대의 광주광역시의 150세대 연중 연간 150세대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예산이 있는데 이게 3년 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 3년 동안 150세대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 그 업체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니까 그 업체가 늦게 신청을 해버리면은 거기서 150세대 이후에 접수를 하면은 탈락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먼저 그 업체에다 신청을 했더라도. 그래서 왜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예산을 계속 3년째, 제 알기로는 3년째 계속 150세대만 이렇게 해주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신청이 됐더라면은 자부담이 290몇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떨어져가지고 작년에 신청을 하니까 안 되긴 했는데 290만 원이 넘던 자부담이 15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원가 절감이 돼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저렇게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시기인데 왜 예산이 계속 지자체의 그 예산은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 한 20년 후에는 이걸 폐기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시설해 놓은 것이 20년 뭐 보통 쓰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폐기시킬 때 이게 반대하는 그 학자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폐기에 더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자체의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늘어나지 않고 전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폭발적으로 늘리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나 생각하고요. 만약 지자체에서 그쪽 사업을 좀 더 늘릴 의지를 갖지 않으면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린 자료에서 보셨듯이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지금 한 3배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발전 단가하고 이런 쪽으로 볼 때 지원 금액도 그래서 좀 줄어들지 않았냐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원자력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인식하듯이 태양광도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폐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R&D를 통해서 시간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태양광 폐기물에 의해서도 상당한 사회적 충돌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R&D를 통해서 빨리 폐기물을 어떻게 잘 현명하게 해결해 낼 건가 하는 R&D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도 단독주택 사는데요. 5년 전부터 두산에 수소 연료전지를 가지고 전기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환경이나 에너지 좀 줄여보는 차원에서 독점한다는 의미에서 그걸 했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굉장히 그 기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한 데다가 강주에가 업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오늘 또 인천에서 내려와서 지금 AS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고장이 났어도 저는 잘 모르니까 불러야 되는데 그럼 모른다. 원격 조정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고쳐야 되겠네요.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면 한 일주일 또 걸려요. 이러다 보면은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나가고 특히나 저희 가정용을 쓸 때는 수소연료전지 저거 쓸 때는 그냥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가정용은 도시가스로 그거 전기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가스가 여름에도 도시가스 요금 15만 원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좀 아껴보자고 한 건데 이거에 아끼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또 걱정이 되는 게 작은 공간에서 하는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거기가 뜨거워요. 그래서 저희는 밖이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환기가 되니까 하는데 안전성의 문제가 커서 특히나 수소 같은 경우는 폭발하면 굉장히 크니까 저희 집 주변에 그 동네에도 좀 피해가 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못하고 하는 거 보면 여기 강주에서나 그렇게 협회장님 말씀대로 보면은 큰 저장소가 있어서 나중에는 도시가스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배달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쓸 수 있게 된다는 그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이 경제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소규모로 쓰는 데는 규모의 경제에서 이렇게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각 가정에서 쓸 때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이나 그다음에 효용성 면에서 굉장히 불리한데요. 근데 일본은 좀 특이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수소 연료 전지가 보일러보다 비싼데도 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한테 야, 이 비싼데 왜 쓰냐? 그 사람들 답이 뭔가 하면 우리 미래 후손들한테 좀 더 깨끗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면 내 부담이 크더라도 나는 이걸 선택해서 쓴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국민의 의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소 폭발 시험을 해보면 수소가 4%에서 75% 사이에 들어갈 때 폭발을 하는데 의외로 폭발이 잘 안 돼요. 수소 전기차에서도 이렇게 하면 누출된 수소가 가볍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확 빠져나가고 폭발이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사고가 그러면 우리가 유추하는 대로 다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사고들을 분석해 보니까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가 한 30%, 우리 사람의 잘못을 관리할 수 있어서 우리가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게 한 30% 정도. 우리가 전혀 관리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원인 미상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가 한 30% 이렇게 3분의 1씩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가정에서 쓸 때의 위험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나라도 빨리 연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보신 바와 같이 그런 안전 관리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수소 전기차가 지하 주차장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수소가 누출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흐름을 갖고 와서 폭발이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도 연구하고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썼을 때 그럼 누출됐을 때 그러면 어떤 위험이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우리가 통해서 확보해 나가야 되고 국민은 국민대로 일본처럼 좀 우리가 불편해도 참고 이것을 수용함으로써 미래에 좀 더 후손들한테 나은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그런 각오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훌륭한 특강을 해주신 남승훈 회장님께 지금까지 주셨던 박수보다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폐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폐회 선언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릴레이 특강 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왜 과학이 경제이며 미래인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남승훈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된 특강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희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좀 홍보 대사의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후에 우리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획재정부 백승주 기획조정실장께서 오셔가지고 또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뉴딜과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릴레이 특강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